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장기적으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영재학교 이제 입시 기준으로 영재학교 과고 그리고 KMO 그리고 영재학교랑 KMO 연관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시간 조금 초과할 것 같고요. 최대한 1시간 정도 이제 설명을 한 후에 혹시 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제 질문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나서 마친 후에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영재고라고 하죠. 근데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따르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는 받지만 고등학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제 소속은 같은 교육부예요. 그런데 수업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이름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과정의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북과고 하나가 있죠. 대부분 1학년 때 수상하, 수1까지 진도를 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수투 미적 끝내고 3학년 때 보통 이제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는 반면 영재학교는 조금 이제 그 룰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거의 1학년 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2학년 때부터는 살짝 전공 느낌의 선택해서 수업들이 진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교 방식이랑 수업이 조금 비슷하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AP라고 하는 대학교 학점들을 조금 미리 수강을 해서 학점 취득한 후에 대학을 진학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과학고등학교는 고등학교니까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들이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은 경기도에만 갈 수 있고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서울만 갈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곳, 이제 전라도 광주에 사는 친구들은 광주에 영재학교가 과거가 있었는데 그게 영재학교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광주는 지금 현재로 과거가 없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사는 친구들만 전국 단위 모집이 되고 있고요.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꽤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에는 조금 더 어린 친구도 합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리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 선발 시기가 이제 6월에서 8월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이제 자사고 준비하는 분들이 불만이 좀 많으신데 영재학교 6월에서 8월에 입시 진행하고요. 요 관계없이 과거를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죠. 9월에서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동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졸업하는 형태를 보면 영재학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능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된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경기 북과고도 조기 졸업이 있습니다. 북과고는 조기 졸업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조기 졸업하는 이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3학년 때까지도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준비가 덜 된 친구였다면 요즘은 2학년 때 자기 원하는 곳에 못 가면 어차피 재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3학년 다니는 분위기예요. 자, 대학 진학은 대부분 수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되고요. 정시도 재수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소수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2023년 영재학교 입시 일정이었어요. 이제 5월 1일 날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부분 학교들이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류 접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학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선생님들 추천서 정도가 되겠고요. 요걸 이제 학교 측에서 검토를 하고 7월 1일 날 거의 일괄적으로 이제 2단계 대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음 페이지 제가 잠깐만 넘어갔다가 올게요. 자, 여기 지원자 수랑 이제 여기 합격자 수예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827명이 지원을 해서 617명, 그러니까 한 200명 남짓 1단계 서류에서 탈락을 한 셈이 되고요. 매년 이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금 변동이 큰 학교가 대구랑 대전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작년에는 대구 한 480명 정도 지원을 해서 450명이 통과를 해서 30명 정도밖에 서류에서 탈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이게 서류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대구로 몰렸어요. 그래서 710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496명이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200명 정도가 또 이번에는 탈락을 했고, 그 반에 대전은 한 100명 정도가 탈락을 한 셈이 됩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서 1단계 발표가 나면 사실 열흘 있다가 시험이에요. 근데 사실 이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뒤쪽으로 조금 밀린 셈이에요. 예전에는 5월 말, 6월 초 점점 이제 뒤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간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6월에서 7월까지는 거의 학습적으로 이 부분에서 뭐 성취도를 가질 시간들은 조금 부족한 시간이고요. 7월 10일 날 2단계 시험을 보고 한 달 있다가 2단계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캠프는 보통은 이제 1박 2일로 이제 학생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태도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함이어서 1박 2일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은 당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3년도에 영재학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드는 추세여서 몇몇 학교들이 1박 2일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서 최종적으로는 8월 13일 토요일 당일 캠프로 모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요 세 단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학교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1단계 서류를 접수를 하고 1단계가 통과가 되면 더 이상 1단계는 당락의 여부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1단계 전형을 가지고 3단계에 가서 이제 면접을 해요. 네가 이런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런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1단계 서류를 쓸 때부터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됐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1단계 20%, 2단계 70%, 3단계 10% 정도가 이제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3단계에 계속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은 그렇게 힘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2단계 시험을 압도적으로 잘 보면 그냥 합격이 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2단계 시험은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학교별 경쟁률이고요. 조금 요 아래쪽에는 이제 학교별로 갖는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20명이 정원이고요. 예전에는 그냥 전국에서 잘하는 120명을 뽑아갔다면 요즘에는 서울 25개 자치구랑 그 다음에 전국 16개 지역에서 각 2명씩, 그래서 82명이 우선 선발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기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경기도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1개의 각 지역이 있고요. 그럼 총 47명의 우선 선발이 있는데요. 그럼 이 47명을 꼭 뽑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47명들 중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할게요. 근데 경기도 이천에서 저 혼자 지원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겠죠. 그 각 지자체에서 이제 1등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2단계 시험을 통과할 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한다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47명이 무조건 뽑히는 인원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와서 수업들을 잘 따라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밑에 우선 선발 쓰여 있죠. 경기도 쓰여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쓰여 있는데 우선 선발이 여전히 없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서울, 경기 그리고 나머지 한국, 대전, 대구 이렇게 많이 이제 흩어졌다면 요즘에는 대전, 대구 학생들이 오히려 한과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셈이에요. 대전 90명 정원인데요. 34명이 우선 선발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가 우선 선발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56명이 정원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 실제로 느끼는 경쟁률은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쪽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전 15명인데 실제로 대전 영재학교를 합격한 대전 학생들이 15명보다 한 30명 정도 됐다고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느껴야 할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이 그렇죠.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이 대전을 지원해서 우선 선발이 되려면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 중 대전을 지원한 학생 중에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경기도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조금 몰리는 추세예요. 그리고 한국도 뭐 조금 거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다들 여기 있는 학교들은 좋은 학교들이니까 그런 거랑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선호하시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곳은 광주죠. 광주는 90명이 정원인데요. 90명이 정원인데 광주 지역에서 45명이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이 45명인 학교인데 그 외에 각 도에서 또 한 명을 뽑게 되거든요. 9명을. 그러니까 광주는 일반 전형으로는 그냥 36명 정도 이렇게 합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합격자 수는 이 정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1단계 통과자도 여기 발표한 대로 한 200명 내외 그리고 뭐 그렇죠. 정원에 여기 나머지 대상자 중에 이렇게 해서 뽑히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영재학교들의 입시가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선 선발입니다. 이 우선 선발이 생긴 이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영재학교 합격자 중 수도권 학생 비율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앞에 여기서 영재학교 합격자 수를 다 더해보면요. 한 790명 정도예요. 전국에서 매년 790명 정도가 영재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그 790명 중에 80%가 서울, 경기, 인천 이 정도 지역의 학생들이었는데 너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 그래서 2021년부터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생겨났고요. 조금씩 생겨나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고정이 된 형태예요. 그리고 2020년에 72%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수도권에서 67%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수업을 하러 가보면요. 여기는 준비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거에 비해서 그쪽은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소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조금 지역병을 오히려 불균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여기서 70% 남짓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215명이 합격을 했고요. 성남에서 47명, 고양 37, 수원 27, 용인 24, 안양 22 이렇게 갔고요. 이 5개 도시가 전체의 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 그리고 수학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충분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 1호 학교가 영재학교가 한과형이에요. 이제 부산에 제일 먼저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부설이죠. 그래서 많은 시도들이 되어 왔어요. 한 번은 100% 입학 사전 간제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었냐 그러면 장영실 전형이라고 해서 조금 사교육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인 포맷의 모범생인 친구들보다 자기 혼자서 뭔가에 몰두해서 연구가 많이 된 친구들을 한번 우리가 뽑아보자 라고 해서 2단계 시험 없이 전형이 치러졌어요. 여기서도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일단 다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2단계 시험은 없고요. 1단계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에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심층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나는 수학과학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러이러한 공부들을 이런 방법으로 해봤어요 라고 했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라는 도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까지 생각보다 엄청 깊이 있는 질문들을 집요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면접을 하고 나서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과형, 장영실 전형 제가 잠깐 앞으로 가보면 장영실 전형이 전체 경쟁률 중 1등이에요. 9.3대 1이죠. 이 장영실 전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영재학교가 조금 그래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부터 2단계가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까지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체 중에 경쟁률은 1등이에요. 9.3대 1. 그리고 24명이다 보니까 아직도 주변에서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과 어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는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는 분이 한 명 합격했다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제 질문들이 진짜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어서 그냥 대답을 못할 질문들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장영실 전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미리부터 그렇죠? 준비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08년 정도에 한과형이 처음 생겨났고요. 한 2012년, 13년 정도에 서울, 그 다음 경기, 대구, 광주 이제 이렇게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몇몇 학교들은 입시 문제가 너무 KMO 1차 같다. 그냥 KMO 1차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었는데 그에 비해서 요즘은 문제의 여러 가지 질적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는 출제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는 4개,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이 똑같은 문제들로 시험을 봤는데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냥 11개의 공통된 문제들 중에서 학교별로 한 7개 정도를 선별해서 시험이 치러졌고요. 2023년에는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인천 이렇게 5개 학교가 합쳐졌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경기도 여기 쪽에 이제 합류할 생각이 조금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서울이랑 한국은 여전히 자기 색깔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뭐 경기만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에 문제가 올 5월에 처음으로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한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는지 다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문제들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 어머님들이 설명의 내용보다 시험 문제 이렇게 찍기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제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다 전체 문제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근데 시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5월에 공개가 됐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7월 10일이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시기를 조금 더 당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자신 있게 조금 공개를 한다는 건 이제 학교들도 내가 낸 문제에 자신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자신이 있냐 그러면요. 예전에는 선행학습금지법이 나오고 혹시 선행 관련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선행인데 어떤 입장에서는 중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면 요즘은 훨씬 더 중등 심화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학이죠. 과학은 예전에는 막 고등에 있는 언어들, 내용들이 막 사용이 됐다면 오히려 요즘에는 훨씬 더 중등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을 얼마만큼 이제 착실하게 공부를 했고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융합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물리 뭐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다면 여기서는 물리, 화학이 융합되어 있고 화학 생물이 융합되어 있고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3년도 이제 학교에서 2단계 시험들 문제들 그냥 대표 문제들 한 문항씩 정도 제가 이제 조금 분석을 했고요. 서울영재학교는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징이 1교시가 있습니다. 1교시가 60분이고요. 객관식 24문항이에요. 2년 전에는 이 객관식이 40문항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32문항이었고요. 원래 이제 24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어머님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문제들은 시간에 비해서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조금 기억들을 짜집기 위해서 완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교시는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복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시험지 한 장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능 국어 지문 같은 게 있고요. 60분에 40문항을 푸는데 과학도 엄청 긴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24문항으로 좀 줄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1교시는 형식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그래도 1교시도 조금 뭔가 학교가 그렇죠. 구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만의 특징은 각 교시마다 수학, 과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이 이제 뭐냐 그러면 학생한테 시험지를 주면요.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먼저 풀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과학을 먼저 풀어요. 근데 아직은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이 좋아서 수학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에서 내가 고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험 시간은 10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학생을 지원하려면 이런 형태로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좋든 과학이 좋든 시간 분배도 해야 되고요. 분명히 쉬운 문제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항상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잘 찾아주면 되고요. 3교시의 특징은 여기 정보 세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에 학원가의 가장 큰 테마는 창의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의적인 인재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융합적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도 없던 3교시 문제들을 보고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문제라고 하고 과학 선생님은 과학 문제라고 해요. 그렇죠? 그만큼 문제들이 이제 과목과 과목 간에도 조금 융합된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고요. 2교시 문항이었어요. 문제는 그냥 전형적으로 잘생긴 그냥 수학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그래요. 아마도 요소에 있는 그 숫자들이 갖는 의미들 학생들이 조금 놓치기 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 파트에 나오는 그 도형들의 성질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마름모래요. 대부분 그냥 길이가 2인 마름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직각 이등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2라는 숫자가 2번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2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 ABE라는 요 삼각형 넓이가 2죠. 그렇죠. 요 삼각형 넓이랑 여기 색칠된 3개의 삼각형 넓이를 더한 게 같대요. 그렇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있는 AGF랑 DGC의 넓이가 이쪽 부분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교묘하게 감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 정답률이 20%도 안 됐다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죠. 어떤 의미로서 이게 2라는 의미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과학 문제예요.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과학 문제는 이제 그 피드백을 과학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이 문제 자체가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 안에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 생명과학적인 요소 세 개가 중국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입장에서 쳐다보느냐, 관찰하느냐 기준으로 문제들이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그냥 중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믹스가 돼야 되죠.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내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이렇게 끊어져요. 어느 누구도 그것들의 복합적인 질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렇죠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예요. 경기가 형태가 바뀌어진 지 2년 차고요. 2022년, 2023년 공통점은 1교시입니다. 1교시에 수학 8문항, 과학 12문항, 40점, 6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전체 20문항이 거의 서술형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중등 내용이었어요.
그럼 2교시에서는 수학만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난이도도 있고 임팩트도 있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많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점수를 물론 받고 싶겠지만 그건 욕심이고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집중해서 문제의 정답률을 높여주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술이에요. 문제가 중등이지만 다 서술형이라 그랬잖아요. 네. 서술을 시켜보면 학생들이 아직은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전달을 했는데 이미 한 다리만 거쳤는데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전달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글로써.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쓰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내신에도 서술형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 제가 KM 2차 설명도 드릴 텐데 그거랑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족하고 하나는 너무 오버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문제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경기 2교시 문제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교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근데 경기는 매년 좋은 게요. 문제가 2개가 나오고요. 쉬운 문제를 꼭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생각을 시작하게 해줄 수 있는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질문들을 해요. 그럼 자,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2학년 과정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 마주보는 두 삼각형의 합이 같게 되는 요 P라는 점은 어디에 있겠네요? 질문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AC라는 선을 그어주고 이 위에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봤다면 두 번째는 그런 거 한번 다 찾아봐 라는 질문입니다. 자, 1번에서 분명히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중학교 내용만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고요. 2번은 아까 그 문제 20%라 그랬는데 얘는 2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문제고 서술형이니까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주장을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잠시만요. 과학 문제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마찰력, 힘, 그리고 재질, 그렇죠. 마찰면 어떤 것들에 대한 계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영재학교도 이제 중등에 그냥 딱 맞춰진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들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풀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중등 과정을 좀 꼼꼼히 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과형이고요. 한과형의 특징은 시간이 깁니다. 수학이 180분, 과학이 180분이에요. 앞에 학교들은 대부분 100분, 110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 4세트, 과학 6세트예요. 여기 한 세트가 보통 1번, 2번, 3번. 그래서 한과형은 4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학교들이 연합으로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각 학교들이 자기가 이제 내고 싶은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18년 정도에 대전영재학교 2단계 시험에서 문항수가 한 35문항 정도가 됐어요. 근데 35문항을 100분에 푸는 거는 난이도도 어려운데 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럼 35문항이면 소문항은 없었지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세트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45문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제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점은 쉬운 문제가 빠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100점 만점이면요. 50%의 중등 심화와 50%의 창의력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근데 50%의 중등 심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한과형은 5세트였고요. 1번 문제가 10문제였어요. 1-1, 1-2, 1-10 이렇게 했는데 다 중등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뒤쪽에 있는 2, 3, 4, 5번만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한과형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주 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지금 경기랑 한과형의 공통점을 보면요. 여기 1, 2, 3, 4번이 학생들의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1번 계산해봐. 2번 그렇죠?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문제를 계산하다가 보면 그럼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겠죠.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 문제도 이제 2차 함수에 뭐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물론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5번으로 가는 과정을 보통은 이제 일반화라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공식처럼 정리를 해놓는 습관들, 이런 습관을 들이는 이유가 이제 영재학교에 가서도 똑같은 형태로 학습을 하기 위함이에요. 선생님들은 항상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마침표를 학생들이 조금 짓게 하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한과형 생명과학 문항이고요. 그냥 무난한 생명과학 문항이어서 난이도는 하, 그리고 친구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연합입니다. 수학은 공통적으로 1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각 학교별로 7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냥 학교별로 9문항에서 10문항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사실 이제 여기가 제일 저는 이번 입시에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과학 선생님한테 과학 문제들은 어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진짜 중등에 맞춰서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하세요. 그런데 수학 문제는 아니었어요. 좀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의 커트라인이 35점 정도였어요. 100점 기준으로. 그렇죠? 그럼 시험을 보는 동안에 학생들의 마음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좀 풀려야 되는데 푼 문제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또 속상한 거는 이제 요 수학 문제고요.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경우의 수, 단원의 문제고요. 이것들은 뭐 충분히 언어적으로 이해가 되면 착실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이제 뭔가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친구한테 유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합 파트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생성함수라는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걸 알면 그렇죠. 뭐 시간도 걸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5분 안에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재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지식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보다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더 많은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문제들이었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그런 형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쉬운 문제들도 섞여서 난이도 조절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리, 화학 결합된 문제고요. 문제가 저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과학 선생님께서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그 중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고 이게 물리랑 화학이 골고루 이해가 조금 잘 되어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분석이었어요. 지금 이제 중학생 또는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친구들이 수학 과학을 잘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보통 이제 진로를 정하죠. 요즘은 이제 의대 정원이 늘다 보니까 의대 쪽으로도 많이 빠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재학교들은 의대를 조금 막는 추세니까 또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영재학교를 좀 피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수학은 쉬운 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 혹시 없으신가요? 여기 다 네. 다양하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진도가 엄청 빨라요. 그렇죠. 이미 막 중학생인데 막 수투까지 했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생각보다 고민한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물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스피드가 빨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쉬운 문제에 대한 정확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쉽다는 건 그냥 우리가 시중에 있는 그런 문제집들보다, 그렇죠? 내가 푼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내가 푼 문제가 진짜 내게 되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영재학교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은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렇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물리, 화학 중심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 반면 영재학교는 출제되는 비율이 비슷해요. 물화생지가. 그러니까 네 과목이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학습이 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죠.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물리 문제지만 다양한 시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들 이 단원 간의 이 복합적으로 된 문제들을 조금은 연습하면서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단계 전형 저희 이제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잠시만요. 문제는 KM 1차보다 낮은 편이었어요. 아까 훨씬 더 중등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표현, 적응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표현하고 다양하게 어떤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한지 학생들이 많은 훈련들이 조금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이때 혹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푼 문제는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못 푸는 문제들을 점점 줄여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준비를 시켜주면 영재학교 2단계는 조금 이제 준비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학생들이 푸는 문제 중에 맞은 문제예요. 틀린 문제는 오답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답도 하고 다시 써보고 나중에 다시 또 풀어보고 학원 가서 틀리면 막 유사 문제 막 주죠. 그렇죠? 틀린 문제는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아쉽게 맞은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은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하면 내가 풀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다시 복기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푼 문제, 저는 맞은 문제 학생들 답 읽는 거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답지랑 나랑 생각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답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면 오히려 내가 푼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는 조금 질문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아직은 한국은 그렇죠. 모르는 거 좀 감추고 싶고 학생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 배우러 돈 내고 학원 왔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는 건 학생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학생이 이해를 못했다면 저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저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 형태의 수업이 조금 진행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3단계인데요. 3단계 최근에 조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당일치기로 진행이 됐고요. 수학은 2단계 같은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냥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크게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과학은 실험 설계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 이제 조금 쓰기 형태의 어떤 제시 이제 미션들이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여전히 3단계는 아직은 조금 에너지 있게 시간 투자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으니까 또 조금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영재학교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KMO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MO는 한국에서 보는 수학 올림피아드를 KMO라고 하고요. 주관은 대한수학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주관을 합니다. 매년 1차, 2차 각 1회씩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의 텀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대부분 1년을 준비하는 시험이에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성취도가 굉장히 잘 안 올라요. 천천히 올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조금은 힘들어하는 과목이어서 최근에는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 대상으로 KJMO가 조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JMO는 초등학생 때 보던 성대경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랑 느낌이 조금 비슷해서 그래도 대부분 학생들이 KMO 쪽으로 여전히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1차, 2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올림피아드라는 과목에서 단답형을 본다라는 걸 대부분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대부분은 소수령인데 우리나라만 1차 단답형, 2차 소수령이고요. 비슷한 나라는 일본, 미국 정도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여기 AMC, 에이미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미국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AMC 10, AMC 12가 이제 외국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제 시험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대국어 그리고 민사고 국제반 이렇게 해서 외국 유학생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보고요.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별로 없어요.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갈 때. 근데 요 AMC 10, 12가 둘 다 가산점이 있는 시험이어서 이쪽으로 조금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차는 여기 4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이. 20문항이고요. KMO는 아까 이제 우리가 영재학교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정확도를 높이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4시간 20문제 단답형인데 4시간이고요. 그리고 4점짜리 4문항, 5점짜리 12문항, 6점짜리 4문항, 100점 만점입니다. 매년 5월 말 6월 초 한 번 시행이 되고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이제 수상이 되는데 장려상까지가 한 15% 정도 돼요. 응시 인원이 많을 때 2010년도에는 한 2만 명 정도 갔다가요. 최근에 한 8,000명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한 3,5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어요. 동상 이상부터 2차 응시자가 부담이 돼서 동상 이제 KMO 2차 응시자는 한 400명 남짓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등 학생 이하는 다 중등 KMO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뭐 이렇게 하는데 저 4학년들 4시간 앉아있기 힘들 것 같은데 가끔씩 장려상, 동상 정도의 입상자들이 가끔씩 또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출제 영역은 대수, 정수, 기하, 조합이고요. 조합은 중학교 2학년 파트의 경우의 수, 기하는 도형 관련 문제들이고요. 대수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관련이에요. 조금 따로 교과와 관계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수 과목이었다면요. 제가 원래 또 문제를 분석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까지 KMO 1차, 2차는 진짜 누가 봐도 딱딱한 그냥 딱딱한 수학 문제였다면 원래는 이상하게 이 정수가 여러 파트에서 조금 융합된 문제의 형태들로 자꾸 출제가 되다 보니까 조합인데 정수가 섞여 있고 대수인데 정수가 섞여 있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차는 뭐 뒤쪽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2차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KMO 2차가 1차 어떠셨나요? 20문제 4시간. 그렇죠? 한 문제 16분 정도인가요? 자, 시간이 엄청 긴데 KMO 2차는 3시간 2번을 봐요. 9시부터 10시, 12시까지 시험을 보고요. 한 2시간 쉽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을 봐요. 근데 문제수가 6문제예요. 그렇죠?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대부분. 6문제고 혹시 커트라인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3문제예요. 3문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에서 금상 커트라인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문항당 7점이고요. 56점 만점입니다. 8문제예요. 8문제. 56점 만점이에요. 근데 채점 방식이 독특해요. 감점제예요. 감점제가 뭐냐 그러면요. 7점을 주고 채점을 하기 시작해서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깔 게 없으면 빵점 처리가 되고 넘어가요. 학생이 답이 맞았어도요. 빵점일 수 있어요. 서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 논리를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여줘야 돼요. 아까 영재학교 소수령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하면 소수령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뒤쪽에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다시 이제 6시간 8문항 현장에서 진행이 됐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현장에서 그냥 4시간 한 번 6문항, 그리고 온라인으로 4시간 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1차는 상을 받기가 좀 힘들다면요. 2차는 수상자가 60% 정도 돼요. 그래서 1차를 진출했으면, 2차를 진출했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2차를 준비할 건지 조금 마음가짐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2010년도에 이제 KMO 인구가 진짜 폭발적으로 나서 2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전에는 장려상 이상이 2차 대상자였는데 2만 명의 장려사면 600명이거든요. 그 600명의 소수령 답안을 채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려상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KMO가 너무 어렵기만 하고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이제 빠져나갔죠. 2016년도에 한 5천 명 정도로 줄었어요. 4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서 이 대한수학회에서 KMO 1차 난이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2015년도 KMO 1차 장려상 커트라인이 40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KMO 1차 장려상 커트라인이 60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볼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췄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쪽 생각은 좀 달랐나 봐요. KMO 2차 난이도가 그대로인데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KMO 1차와 2차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져서 저는 1차와 2차 과연 같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이 조금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요. 근데 KMO 1차는 충분히 이제 난이도도 하향 조절이 됐고요.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어요. 근데 1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습을 했냐가 2차를 볼 거냐 말 거냐로 나뉘어지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당연히 2차 대상자가 됐는데 2차를 봐야지 라고 해요. 제가 시간표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요. KMO 1차는 보통 3일을 다녀요. 3일. 근데 KMO 1차가 발표나고 2차를 학원들을 알아보면 대부분 5일을 합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그냥 KMO 2차를 그냥 완전 올인을 해서 그것만 달리는 게, 그게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되는데 과연 그 기간 안에 내가 부족했던 이론들을 채울 수 있나? 저는 그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출제되는 분위기를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KMO 2차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2차를 볼 건지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KMO 1차 문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작년과 난이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1교시, 2교시 두 번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택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줌으로 시험 감독을 받으면서 다른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좀 아쉬운 점은 두 교시로 찢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쉬운 문제가 앞에, 어려운 문제가 뒤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일 당황스럽게 했던 문제가 저는 1번이었어요. 와. 이제 문제를 푸는데 4점이죠. 1번인데 1번이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KMO 1차는 그쵸. 중등과 고등의 차이는 대수적으로는 가장 큰 게 차수예요, 차수. 여기는 이제 4차, 2차 곱해져 있으니까 6차식이죠. 근데 중등 과정이다라는 건 2차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재학교에서는 중등 범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는 영재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6차식이 중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사단법인이고 KMO 올림피아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되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KMO도 그렇죠.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금 퍼즐 같은 느낌의 문제들도 원래 시도가 됐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문제는 다 그냥 생긴 게 노골적인 그냥 수학 문제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문제였어요. 뒤쪽 여기서는 페이지가 보이진 않네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를 구할 때 점 3개를 줍니다. 점 3개를 주고 3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라고 하죠. 근데 학생들은 별 의미 없이 그냥 항상 의례적으로 그래 이렇게 생긴 문제를 만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조금 역질문을 했어요. 점 12개를 주고요. 그 중에서 3개 이상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봤죠. 그럼 학생들은 제일 처음에는 차근차근 계산을 시작을 했을 텐데 이 문제는 조합 그리고 대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센스가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가장 어려운 6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점이지만 그렇죠. 조합인데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렇죠.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등 심화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원래도 난이도가 60점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요. 요즘 K모 1차는 20문제 중에 그래서 한 13개 정도를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정수대수 기하조합 이렇게 네 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습을 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기하는 좋은데 조합은 쳐다보기도 싫고 조합은 좋은데 기하는 문제도 읽기 싫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밸런스 있게 조금은 학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K모 1차 진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뭐 정답은 없죠. 저는 여기 쓰인 것과 다르게 항상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요. KMO도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서로의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잘이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진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이쪽에 이제 첫 번째로는 표현이에요. 표현. 수학 상하는 수학의 기초적인 표현을 배우는 파트인데 KMO는 내용은 중등인데 언어들이 수학 상하의 언어들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수학 상하를 안 한 학생들한테 KMO반을 집어넣어 봤더니 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있는 그대로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도 첫 번째 문제지만 두 번째는 계산량이었어요. 중등 교과를 하는 동안 아무리 심화를 했다 그래도 계산량이 그렇게 무리스럽지는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수학 상하를 하는 동안의 계산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은 무겁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계산량을 해본 친구들이 KMO를 하게 되면 KMO는 수학 상하보다 계산량이 한 2배 정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학생들이 이제까지 문제집을 풀면서 설마 이건 계산이 아니겠지? 라고 하는 문제들도 여기서는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제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을 전개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의 반응이 이건 안 배웠대요. 근데 이건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냥 하는 거였는데 이제 많은 문제집들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배워야 아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량들을 조금 깨고 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해요. 그리고 대부분 오는 친구들이 다 똑똑한 친구들이겠죠.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못 알아듣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조금 닫혀요. 딴 애들 보면 칠판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쟤들은 알고 쳐다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만 모르나 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울죠. 학원 안 간다고. 근데 저는 첫 번째 KMO 1차 수업을 시작할 때 성취도를 30에서 50% 정도로 봐요. 그 뜻은 우리 아이가 KMO 학원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복습 테스트를 보면 그렇죠.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30점에서 50점 사이가 적정 수준의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야 되겠지만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 점수를 또 버티기 힘들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은 시험 문제를 배웠던 것 그대로 내요. 한데 이게 최악의 학습이에요. 배웠던 것 그대로 내는 거는 수학이 아니고 기억력이죠. 여기는 기억력 학원이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힘이 얼마나 길러질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학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한테 복습 테스트 볼 때마다 전화드려서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아, 이번에는 평균이 20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15점인데 그렇게 못 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만큼 조금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좀 신중히 결정도 하셔야 되지만 한번 또 했으면 오직하게 또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혹시 아이들이 이제 뭐 교과 과정에 문제들을 풀 때 슬럼프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할 때. 그때 한국은 그렇죠? 한번 하면 그보다 항상 또 더 어려운 거 해야 되고 또 더 어려운 거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쉬운 거 풀면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어려운 문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은 실력 정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선행은 한번 했고 학생이 선행을 하는 동안 이 표현들을 충분히 익혔냐. 두 번째로 그래도 계산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냐가 중요한 거지. 뭐 어떤 친구는 선행도 안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계산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니 계산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계산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런 친구들은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듣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너무 이렇게 뭐 실력 정석 수상화 이렇게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영재학교, KMO 이 두 가지를 조금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연관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KMO를 했더라도 어떤 걸 조금 더 준비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재학교는 노골적인 중등 심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KMO 1차를 하면 조금 어느 정도 문제들이 다양한 면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KMO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부터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KMO 그거는 진짜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난이도도 쉬워졌고요. 충분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해볼만 하고 1차를 어느 정도 과정상으로 꼭 수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차도 아까 선행처럼 똑같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KMO의 장점은 그렇죠. KMO 시험장 들어가는 친구한테 100점 맞고 와 이거는 그렇죠. 이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MO 그냥 최선을 다하고 와.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서 문제들을 풀 거고 내가 푼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훈련이 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영재학교랑 아주 그렇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길잖아요. 이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선생님이 4시간을 기다리게 하니까 조금 다시 또 문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다가 풀다가 하다 보면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끈기가 생기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문제 해결력이 있죠. 해결력의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KMO랑 영재학교의 그 가장 차이점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KMO는 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고 20문제를 푸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런 시험이었다면요. 영재학교에서는 질문들이 교묘하게 그렇죠.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100분 동안 소수령 포함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MO는 수학 시험이에요. 노골적인 그냥 딱딱한 수학 문제였다면 영재학교는 조금 융합적인 형태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KMO 하는 친구들하고 KMO를 하고 난 다음에 8월에서 12월까지는 남은 정확도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 12월부터 영재교 파이널까지는 학생들이 그냥 즐거워하는 문제들을 풀어요. 이 학생들이 풀면서도 이게 수학인지 과학인지 국어인지 잘 구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끔씩 잘라붙이기도 하고 오리기 뭐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단계적으로 쌓아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원들에서 영재학교 대비를 위해서 K모 2차는 필수야. 제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재학교는 서술형이 중요해. 서술형은 K모 2차지. 영재학교는 K모 2차인데? 근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K모 2차 진짜 빡빡하고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재학과 관련 없는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잡기 위해서 굳이 그걸 해야 된다면 저는 그냥 다른 서술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K모 2차 무조건 하지 마 같은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1차를 하는 동안 자기가 많은 2차 이론들이 동시에 같이 준비가 됐다면 K모 2차 하는 거 좋고요. 그렇죠. K모 2차를 해서 좋은 상을 받았다는 건 대외적으로 난 정말 많이 똑똑해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포기하는 건 그렇죠. 근데 그냥 휩쓸려서 1차를 그냥 상을 받았는데 괜히 2차를 응시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많은 친구들한테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중등 심화예요. 요즘 보면요. 중등 심화, 중등 극심화 자꾸 뭐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극심화는 뭐지? 중등 심화는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들을 봤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별로더라고요. 중등 심화가 언어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문제들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밀당하는 느낌으로 너 이거 알아? 우회적인 질문을 했다거나 그렇죠. 학생한테 A는 B야, A는 B야, A는 B야 알려줬는데 학생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학생이 한참 쳐다보니 A인 문제가 저는 심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A처럼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이 고민을 하고 이거랑 똑같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다양하게 아까 전에 영재학교 문제들처럼 조금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등 심화 제가 따로 파트를 나눈 이유는요. 대한민국 그 교과 과정에 중학교의 기하 파트를 논증 기하라 그래요. 대부분 아이들이 기하 도형 문제를 푸는 거 보면 보조선 긋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가서 배우는 기하를 해석 기하라 그래요. 그때는 아무도 보조선 긋지 않아요. 다 계산해요. 이 두 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다른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발달을 하면 기하 벡터를 하죠. 그렇죠. 그 기하 벡터랑 또 오히려 수상하에 있는 기하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배우는 기하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따라간다면 중학교에만 쓰고 안 쓰는 과목이에요. 근데 영재학교에는 그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 기하 파트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진짜 형식적으로만 배우고 넘어가는 첫 번째가 중학교 1학년 작도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 다 막 콤파스 자가지고 가서 작도 배우고 작도 시험에 나오고 서술형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고 배워야 할 건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려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만 설명을 해주게 되죠. 작도라는 건 눈금 없는 자랑 콤파스를 가지고 하는데요. 각 도구가 하는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각의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작도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치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자치는 중등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그런데 수상화 파트에는 질문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도 조금은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중학생이 되면 더 이상 길러지지 않은 입체도형이에요. 입체도형, 정육면체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운 채로 나중에 공간도형, 기하벡터의 공간도형이라는 파트에 가면요. 학생들이 정육면체를 평면이 잘랐는데 이미 몰라요. 어떻게 잘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잘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두부 잘라보겠죠. 잘라봐야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릴 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요즘은
그죠? 구글 막 가면 입체도형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면 막 돌아가고요. 저희 때는 있어야 이렇게 돌려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학교 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너무 수학에만 집중이 된 것 같아서 과학 선생님들한테 과학 올림피아드는 영재학기 2단계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과학 올림피아드를 하는 친구는 보통 물어를 하는 친구들이 물원, 물투, 일반 물리 일부분까지 하고요. 화학도 화원, 화투, 일반 화학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은 대학교 교양 과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양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문제들을 내려다보게 돼서 상황이 이해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이런 상황이구나. 그렇죠. 중등 문제지만 내가 중학교 문제에서 꾸역꾸역 이해를 해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길러진다라고 해주셨고요. 여전히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를 쏟을 건지 또한 학생들, 또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6년 정도 이제 KMO 수업, 영재교 수업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첫 번째는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수의학원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수의학원이었으면 좋겠지만 학원을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게 학생과 선생님 간의 관계잖아요. 사람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하물며 그렇죠. 사람이 만났을 때 코드가 맞냐, 코드가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쟤랑 코드를 맞출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학생이 또 힘들어해서 빠지면 그 학생은 또 딴 데 가서 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맷이 딱 갖춰진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고 한 1년 정도는 쭉 믿고 이렇게 밀어줘야 성취도가 올라오고요. 학생을 보내보면 시험 점수는 항상 똑같아요. 40점, 30점, 50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얘가 늘고 있는 건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학생도 물어보면 난 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별 관심 없는지 옆에 왔다 갔다 하지만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렇죠. 저희는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그렇죠. 남 선생님들이고 살갑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화 드려서 학생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아이들이 50점, 30점을 받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죠. 힘들어해요. 그럴 때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점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건 아마 그렇죠. 옆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부모님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조금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수의학원 설명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수의학원 자랑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부터 좀 힘드시겠지만 수의학원 자랑을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학원은 영재학교를 7명이 준비를 했고요. 경기 1명, 한국 2명, 인천 1명, 총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4명밖에 안 되는데 자랑인 이유는요. 아까 영재학교 지원자 중 합격자 비율이 18%, 5분의 1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4명이면 저희는 조금 충분히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KMO 1차는 은상 2, 동상 1, 장려상 4명입니다. 10명이 준비를 했고요. 7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려상은 4명이고 은상, 동상이 3명이다 보니까 2차 대상자는 3명이었고요. 그 3명이 KMO 2차를 준비를 해서 1명이 은상, 1명이 장려상을 받아서 2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물리올림피아드도 금상 하나, 은상 둘, 동상 하나, 화학올림피아드 금상 하나, 은상 하나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영재학교 합격한 4명의 친구들이 진짜 신기하게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6학년에 KMO를 시작을 해서요. KMO에 그렇죠. 은상 받고 KMO 2차 은상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성공한 케이스인 친구도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KMO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나 힘들어서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그럼 하지 마라고 했더니 얘가 또 의욕이 생겼나 봐요. 난 할 거야. 갑자기 이러더니 근데 그 친구 진짜 감동적이에요. 12시에 마치고 집에 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2시까지 복습을 했대요. 대부분 아이들이요. 수업을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성취도 30에서 50 그랬잖아요. 알 것 같은 상태로 집에 가요. 근데 다음 시간에 오잖아요. 몰라요. 알 것 같은 상태로 갔을 때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너무 푸시하기 미안하긴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알 것 같은 상태로 갔을 때 꼭 복습을 해가지고 안 상태로 오거나 또는 알 것 같았는데 내가 이게 잘 몰랐구나.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바쁘니까 알 것 같은 상태로 가서 모르는 게 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봐요. 니는 뭘 모르니? 라고 물어보면 그걸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알 것 같은 걸 정확히 아는 거고요. 2번째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다음 시간에 가서 나 이거 모르니까 선생님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렇죠. 많은 시간 투자가 안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합류를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진짜 혼자서 고민한 흔적이 엄청 많았어요. 뭘 물어보면 아이가 매사에 진지하고요. 항상 고민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 학생을 조금 더 발전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내 친구의 공통점은 이제 수의학원 합격자지만 조금 시작점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영재학교를 시작한 시점은 어떤 친구는 6학년, 어떤 친구는 중1, 어떤 친구는 중2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의학원에서 이제 특목관 또는 중등관에서 계속해서 학습량을 유지시켜줬던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조금 얻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고죠. 영재학교 시간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간표가 조금 볼만해졌어요. 예전에 막 학원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 방학을 이렇게 보냈는데 요즘 1차는 그렇게까지 에너지 쏟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ES, KS가 있는데요. KS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 신규반이고요. 1월 3일 날 오픈하는 반이에요. 그리고 ES반은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이제 KMO에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고요. 2시부터 4시까지 수학의 지름길 중급상, 수학의 지름길 중급상이라는 책은요. 그냥 KMO에 있는 정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그냥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제거하고요. 그냥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이들 1시간 정도 식사하고 그 앞에 복습 테스트 및 그다음에 학생들과 이제 모르는 것들 질문 이런 시간들 선생님들이 여기 시간표에 있는 건 선생님들이 다 같이 진행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정상적인 수업 진행하고요. 10시부터 12시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셔틀이 운행이 안 되거든요. 12시에.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면 남아서 해도 되고요. 아이가 그냥 10시에 귀가하고 싶으면 10시에 귀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반이고요. 금요일 날 KMO 1차 아까 4시간짜리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1월에 보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하고 재미없어요. 4시간 난 풀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경험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금요일이 저희 교과 진도 나가는 파트예요. 영재교반은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그냥 진짜 중등 내용만 계속해서 더 깊이 한다면 KMO는 교과 선행이 조금 같이 진행이 되고요. 선행은 수학 상하, 수원 동시에 개강을 해서 자기 맞는 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ES, KS가 있지만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1을 해야 되는 친구는 수1반으로, 수상화를 해야 되는 친구는 수상화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1월에 시작한 진도는 한 8월까지, 수1을 한 친구는 수2까지, 수상화를 하는 친구는 수1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중2인 친구들은 그 다음에 영재교 프로그램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영재교 반으로 가서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은 채 영재교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되고요. KMO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8월이면 KMO가 끝나고 내년 KMO를 기다리는 거니까 진도를 조금 더 계속해서 나가고, 일단 수2까지는 저희 경시팀에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사실 미적을 꼭 해야 되나? 선생님들끼리 조금 의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중 시간표 똑같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일찍 올 수 없기 때문에 KMO 모의고사 시간만 3월부터는 이렇게 토요일로 바뀌게 돼서 3월이 되면 월, 수, 금, 토 4일짜리 프로그램이 됨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규 프로그램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강 안내 드릴게요. 주말 수학 경시 특강이 이제 1년간 진행이 되고 11월 30일 날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 쉬고 이제 1월 3일부터 다시 재개강을 하는데 시간이 좀 바뀌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KMO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다 보니까 대부분 시간 막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10시부터 2시까지로 당겼고요. 실제 수업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에 30분은 조금 성취도 떨어지는 친구들 불러서 이제 보충을 할 생각이고요. 뒤에 30분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학생들 시간 너무 많이 뺏기 그래서 구글 시트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계속 클릭하고 수업 전까지 계속 클릭을 하고 있어야 돼요. 채점을 해서 다시 줘야 되니까. 그래서 30분 정도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말 수학 경시 특강은요. 총 6개월짜리 과정이고요. 대수 1, 2, 기하 1, 2, 종수 조합 총 6개 파트가 동시에 2개씩. 그래서 2개월씩 3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번 시작은 대수 1, 기하 1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원이고요. 토요일 4시부터 7시예요. 이거 아쉬운 점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거의 마감이 다 됐다고 하세요. 엄청 부럽죠. 저희는 아직 모집 중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빨리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도 거의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토요일 4시 7시고요. 화학은 일요일 4시 7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다 잘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다 말씀드렸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